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제와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하늘은 깜깜하고 비까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봄이 한 발짝 더 가까워 오겠습니다만 오늘 생소한 날씨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반전 없이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넘는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최고위원회도 별다른 이변 없이 이른바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무난히 다 당선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당선 결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55%가 넘는 역대급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대다수의 선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당선자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면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친윤. 오늘 동아일보 1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의 새 지도부 6명 전원 친윤, 당대표의 김기현. 김기현 후보가 52.9%로 결선 없이 당선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등등은 김기현 후보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을 승리하겠다라고 새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위원회는 조수진, 장해찬, 김병민, 김재원, 태영호 당선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득표율 분석해보죠. 김기현 당선자의 52.9%가 넘는 이 득표율의 의미는 55%가 넘는 역대급 투표에서 또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신임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은 공고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실행력. 한국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내달 미 국빈 방문 계기, 대북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특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하고 연합훈련하고 한미 동맹과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미 신뢰 계기가 기대된다. 대북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안 그래도 한미일 간의 외교 행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스매치.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빈 일자리 18만 개, 최다, 더 악화된 미스매치. 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구인난인데 청년들은 취직이 안 돼요라고 한다. 뭔가 매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 6만 명, IT 업계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뜯어보니 빈 일자리 93.7%가 중소기업이다.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껑충. 경향신문 2면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낼 준비, 물가 잡기 추가 긴축 예고가 된 겁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내지는 동결해서 조금 마이너스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파월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득표율에 갖고 있는 속 의미는 무엇일까? 앞으로 이 김기현호는 어떻게 순항할까? 그리고 함께 마련된 최고위원 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득표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궁금증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당대표 김기현, 강화된 친정체제. 김기현 후보가 손쉽게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득표율로만 따져보면 김기현 후보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원들의 선택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말고 실제 득표율, 후보들이 받은 표수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에 시원하게 띄워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결선 없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투표를 두고 투표율이 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55%가 넘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결선 투표가 갈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예상도 있었는데 그 예상도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여지없이 깨졌어요. 김기현 후보가 52.93. 김기현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 봐라. 절반이 넘는 55%가 넘는 역대급 투표 속에서 내가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나는 당원들에게 확인된 당대표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칠 만한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표수는 24만 4,163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2등은 누가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입니다. 23.37%를 득표했습니다. 10만 7,803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2배 넘는 표를 가져가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애초에 이 결선의 가능성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결선 투표에 오를 만한 후보는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23.37. 자, 세 번째 득표 순위는요. 천하람 후보입니다. 14.98%의 득표율이 기록됐습니다. 6만 9,122표를 얻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8.72%, 4만 222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 득표율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전당대회에 선관위원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신 이양수 의원님, 네.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선관위원 임기도 내려놓으실 텐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가 받은 52.93, 24만 4천여 표의 의미는 뭡니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이제 경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결선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25 이쯤 이렇게 4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더 얻는 후보, 덜 얻는 후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래도 한 후보가 과반 넘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김기현 후보께서 이렇게 과반을 한 번에 결선까지 안 가고 경선을 선거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당원 그 100% 선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을 다 뽑았던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당원들이었고 대통령을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안정적 기조를 굉장히 희망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 그 55.1%라고 하는 그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이 당원들이 당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는 열망, 이게 반영된 수치 같고요. 특히 그 당원들 100%로 하고 여론조사를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넣지 않으니까 당원들이 정말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욕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선거였던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 원내대표를 맡을 때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당에서 원내에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지원했었고 그 당시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우리 당원들의 평가가 김기현 대표가 참 원내대표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잘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국민의당하고 우리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앞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천하람 후보에 사실 제가 처음에 좀 주목을 했었거든요. 아주 개혁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뭐 합동연설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아주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준석 대표하고 좀 이렇게 같은 울타리 내로 당원들에게 보이면서 당원들이 이준석 당대표 때 좀 불안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지지율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 사실 그 좀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지 그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용진 의원님,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릴 텐데 이 지도부는 이제 내년으로 다가올 총선을 진두지휘할 지도부인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고 또 출마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 국민의힘 내에 있는 대권 주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을 두고 박용진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셨어요. 왜 왔다 갔다 전략 없이 그러느냐. 그도 그럴 것이 초반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에 순응하는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대통령실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는 23.37%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어쩌면 대선을 함께 치르게 될 주자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4명 남았는데 과반 넘었으니까 얼마나 잘했냐 좋게 평가하셨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서 52.93이면 그냥 쏙쏙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김기현 후보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그 이른바 대통령 측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당내 세력의 그냥 압도적이고 전폭적이고 편파적인 지지를 받았죠. 원래는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 제도였던 국민 여론조사 반영 이거를 이제 저게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고 그 대폭을 늘렸는데 김기현 후보가 당선 안 될까 봐서 결선 투표 제도도 도입하고 100% 당원 투표로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혀를 찼거든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것을 축하는 드립니다만 그 과정을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도 당원들도 생각 똑같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이제 김기현 신임 당대표께서 보여주셔야 될 역량에 달려 있겠죠. 저한테 물어보신 말씀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문제이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분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차라리 말이죠. 저 23.37%라고 하는 지지 득표율이 저 적지 않은 겁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각을 세웠어야죠. 다음은 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당대표, 박근혜 의원이 가졌었던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손해를 보거나 내가 윤핵관한테 억울하게 밀리고 있다. 총선 공천에 이렇게 나를 배치할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안철수 의원의 그 우산 밑으로 다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 세력이 커지는 거죠. 당장의 전당대회에서 이겨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꼿꼿하게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유난 연대의 뭐 목소리를 높이다가 막판에는 뭐 고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는 게다가 황교안 후보랑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전략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와중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남발하게 된 끝에 23.30%니까 저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다. 예, 오히려 천하람, 영선의 천하람, 그리고 거칠 것 없이 윤핵관과 맞짱을 뜨고 대통령하고도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천하람 후보의 14.98은 적지 않은 표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미 판세가 기울어져 있고 그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다음 스텝이냐.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의 물그릇에 물이 그냥 꽉 차버렸거든요. 우리가 보통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게 차라리 지나친 것보단 나은데 지금 지나쳤어요. 지나치게 물을 꽉꽉 담아놨어요. 여기 자칫 잘못하면 물을 흘려서 식탁을 다 어지럽히게 만든 상황인데 그 다음 누가 식탁을 치우고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냐 해서 왔다 갔다를 선택할 것이냐 일관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후보를 리더로 생각할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실책과 남지 않는 장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의 전망,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최고위원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사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당 안팎에서 실시됐던 비공개 여론조사 등등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매우 치열한 오차범위 이내의 데이터들 접전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불확실함 속에서 치러진 최고위원 투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원 한 명당 2표가 주어졌던 최고위원 선거였습니다. 그 결과 살펴보시죠. 당선 순위별로 이름을 배치했습니다. 김재원 당선자, 최고위원 당선자 김재원 전 의원이 17.55%를 득표하면서 1등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등 최고위원은 돌직구쇼의 김병민 최고위원 당선자가 차지했습니다. 16.10이라는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 당선자가 13.18%, 태용호 의원이 13.11%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 4위권이 매우 치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3, 4위권에 턱걸이 최고위원 당선자의 이른바 이준석계 의원들이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최고위원 투표에서의 사실은 관건이었습니다. 이준석계라 한다면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김용태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이준석계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둘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해왔던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10.87%, 허은하 의원은 한 자릿대 9.90%의 득표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는 다소 많이 부족한 득표에 그친 겁니다. 이래서 최고위원 당선자들은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맨날 옆자리에서 논평하던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최고위원 당선됐는데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김용태, 허은하 이 두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계로 분류되던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 후보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계열의 사람들을 지지했지만 그게 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서서 천하람 대표를 지지하는 게 오히려 전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나는 이준석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했다면 훨씬 더 큰 돌풍이 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혹은 천하용인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개혁의 정답이 이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뛰어넘는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던 게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이 천하용인을 위해서 뛰었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위해서 뛰었나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은 한 발짝 뒤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주지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지지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더 드러나는 정치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의 공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맨날 옥신각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당원들의 생각은 이준석 계열의 사람들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건 결국 대선에서도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을 못 줬고 총선에서도 이준석이 답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는 매우 뼈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대표 당선자와 최고위원 당선자의 득표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도 장해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의원은 당선 소감을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국민의힘 단 대표로 김기현 후보 일천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당선 소감과 큰절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등등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비록 저 천하람은 패했지만 국민의힘의 개혁의 바람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표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선거 막판까지 그 울산 땅수기 의혹 포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 의혹까지는 안철수 후보랑 같이 연대하셨었잖아요.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연설할 때 안철수 후보가 자리를 떴다라고 목격이 돼서 많이 보도가 나오는데요. 왜 자리를 뜬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기현 당선 직후 수락연설을 시작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 안철수 후보 인터뷰가 없는 겁니다. 주먹 쥔 채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나갔다. 반면 황교안 후보 등등은 연설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일부 지지자들은 안철수 파이팅을 외쳤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통상적으로는 당선자의 수락 연설을 다 듣고 기자들과 인터뷰도 좀 하는데 어제는 통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수락 연설 도중에 일어서서 퇴장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자리 뜬 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수락 연설이 다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신 걸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당내 행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당내 행사는 사실 승자와 패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가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선에서 지더라도 박수 쳐주고 예. 또 승리했다고 고생했다고 서로 덕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당원들에게는 단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특히 선관위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화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조금 미심쩍은 그런 눈길을 보내는 게 그런 건 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다음부터라도 어느 공식선상이나 뭐 이런 데서라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하더라도 겉으로는 좀 그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 후에 SNS에 글을 올리긴 했어요. 김기현 후보의 당선 축하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차이인데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터뷰를 하는 것과 육성으로 온 마이크를 하는 것과 표정을 보이지 않고 음성을 보이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저로서는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다 이거죠. 이양수 의원께서는 조금 아쉽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끝나고 나간 게 아쉽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은 좀 이제 마음이 속이 쓰리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이제 자리에서 온 마이크, 온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글을 올린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내 표정, 내 말투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싫다의 의지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유권자와 그러니까 당원이죠.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종목, 특히나 이제 격투기 종목에서 가장 팬들이 감동받는 건 정말 죽일 듯이 치고받다가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나면 패자가 승자를 안고 다독다독 해주고 하는 호응하잖아요. 예, 그런 격투기 과정, 뭐 혹은 권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그 링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고 서로 각자 응원했고 누가 챔피언인지를 정리하려고 예. 하는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매우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막 진행해 버렸거나 이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열심히 싸운 사람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유권자와 당원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매우 이제 신뢰가 되고 무례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사실 몇 개월 전에 전당대회를 치렀고 거의 죽일 듯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평화롭게 토론한 거 아니었어요? 뭐 제가 연설하는 중에 거의 뭐 욕설도 듣고 그렇죠. 이렇게 예. 사당화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 비판을 했더니 뭐 욕설 날라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노루각수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연설 끝내고 비판 연설 끝내고 내려보니까 쳐다도 안 보고 이재명 손만 대표가 툭 이래가지고 또 그게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안 보고 툭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가서 악수를 할 정도로 쫓아가서 악수했고. 상황이 이렇게 예. 달라지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끝까지 그 얘기 듣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포옹도 해주고 잘 이끌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몇 달 정도 이제 이른바 허니문 기간 예. 비판을 하더라도 입을 좀 다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서로 예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전당대회 캠페인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실수 오락가락 왔다 갔다라고 하는 전략 부재의 어떤 모습도 치명적이지만 그 끝난 다음에 저렇게 큰 예. 대범한 모습 평범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걸 보이지 못한 건 아쉽고요. 어저께 저러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하고 나서 투표 당일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잖아요. 그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 메시지가 뭐야? 나는 억울해 이런 거야 뭐야? 뭐 이러면서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가 지고 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안철수 후보의 그 갑작스러운 출국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단일화의 진심이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온갖 말이 많았고 그게 안철수 그 정치인 안철수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따라다녔죠.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땐 적절치 않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좀 모질게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만 애정 어린 조언으로. 조언이고 예.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됐다면 당선 연설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통상 그러면 주변에서 보좌진이 의원님 그래도 앉아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기본 상식이고 그렇죠. 전체 그림이 그렇습니까? 여기서 일어나시면 좀 애매해집니다. 의원님 앉아 계시죠? 뭐 이렇게 누가 참모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억울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드롭하고 나서 예. 쫙
쫙 올라가서 내가 1등, 공고한 1등.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디 같이 놀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뭐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본인에게 온갖 린치가 가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테니까 예. 억울하겠죠. 이거 심판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탁이 어질러지고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 누가 이걸 치울 거야라고 한다면 그거 역할을 먼저 2위를 한 사람에게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는 2위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너무 아쉬웠다. 많이 드러냈어요. 예. 자,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시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 마지막 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건가요? 예. 강요 직권남용 혐의. 네. 사실 이 정치 문제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법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고발을 할 거였으면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유의미한 정황이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일부 정황을 파악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와 같은 요구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기왕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부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당하던 것이 부당하게 되고 부당하던 것이 정당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부당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맞서 싸워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모습은 현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해왔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면서 정치 활동을 온당하게 또 우리 정치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이미 김이 빠진 상황이라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인들 진술 등 일정 부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민, 이른바 천아용인 전원 낙선했습니다. 이준석이 민 천아용인 전원 낙선. 글쎄요, 이 천아용인이라는 이름 네이밍 자체도 사실은 실패한 네이밍이다라는 분석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많았습니다. 천화동인을 연상케 하잖아요. 대장동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천화동인을 연상케 하는 천하용인. 이가인 후보 18.71, 이기인 18.71, 천하람 14.98, 허은하 9.9, 김용태 10.87, 전원 낙선.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달 동안 4명 후보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 더 정진하겠다.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권 관계자, 이준석 전 대표,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것. 글쎄요, 국민의힘 관계자, 전대 기간 동안 대통령 친윤 진영과 대립해 당원들의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까 김수경 교수께서는 이영수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천하용인 4명을 선거운동한 거냐 아니면 자기 정치한 건지 모르겠다. 개인적 의견을 주셨는데 이영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천하용인은 왜 떨어졌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실패한 겁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 뭐 4분의 정치인들이 그중에 이제 3분은 또 신인이잖아요. 청년들이시고 한데 본인들의 목소리, 본인들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팬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팬덤층의 표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됐는데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젊은 그 바람, 젊은 목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박수 쳐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힘을 받으려면 누구의 아류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쟤네들도 똑같이 모여서 패거리 문화 형성해서 패거리로 대응하네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그 내공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저 4분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의 목소리 그리고
당과 나라 그리고 저분들이 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안정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하면서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개혁하고 발전시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기만의 목소리를 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 대한 자기애가 좀 강한 분이라 자기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는 거를 희망을 해요. 사실 이 전당대회가 지금 선거에 나간 후보들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머지 후보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주와 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이번 선거가 다가 아니고 또 젊은 분들이니까 젊은 분들은 그 다음 선거라든가 또 다음 총선 이런 것들을 할 때 요번에 그 실패를 잘 거울 삼아서 좀 더 좋은 전략을 수립해서 본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개혁의 선봉장들이 됐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선 때 선보였던 어퍼컷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당 위기를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뒤돌아서 마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의원 여러분 모두 힘차게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퇴장송도 오늘 많이 포인트가 돼서 보도가 되는데 등장에는 민중의 노래, 퇴장 때는 하이보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뒤돌아서 마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장할 때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민중의 노래가 울려 펴졌고요. 윤석열을 연호해 주십시오. 퇴장할 때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뉴진스, 하이보이. 이거 춤 되게 유행하는 춤인데 김소영 교수님, 하이보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젊고 활기찬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이보이를 고른 것 같아요. 예전에 박용진 의원이 대선할 때 그 롤링 춤춰서 기사 많이 됐었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죠. 약간 국민의힘이 어쨌든 좀 보수의 이미지 그리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지자를 또 차지하다 보니까 좀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노래를 골랐던 것 같고요. 저 하이보이 챌린지라고 해서 하이보이에 나오는 춤을 잠깐 추면서 퇴장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짧은 쇼츠? 그런 영상들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마 저 하이보이 노래를 튼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어제 부산 갈매기까지 열창을 했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노래 굉장히 못합니다. 예. 한 소절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다 하셨어요. 예. 저는 세 번째 줄에 힘 하겠습니다. 인생 좌우명 소개가 네, 나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총선 승리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향후 국민의힘 내에서 새롭게 꾸려진 지도부가 이제 총선을 이끌 텐데
과연 당내에 있는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혹은 천하람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당선자, 당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7% 가까이 됩니다. 결코 낮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신임 지도부가 이 47%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아우르면서 포용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보시죠. 김용 전 부원장이 총알을 요구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총알은 무엇일까요? 호주 골프의 추억, 호주 골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운 이야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총알과 관련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보도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이 총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2021년 2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최대한 빠르게 총알 10개, 그 이후 추가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총알 10개는 한 개당 1억, 총알 10개면 10억을 의미한다라는 게 검찰 해석입니다. 2021년 8월 대장동 보도가 나온 후에요. 돈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기사 못 봤냐라며 전화는 종료됐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이었습니다. 2021년 2월 총알 10개 처음 요구했을 때 유동규는 남욱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만들 수 있겠냐, 총알 10개 준비해 달란다. 그래서 남욱은 부동산 신탁사 인거와 박달동 탄약고 이전 조건으로 승낙을 했고 8억 4천여만 원의 돈이 전달됐다. 결과적으로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총알이 준비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총알을 소위 어디에 담았냐 이겁니다. 탄창에 담을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정민용 변호사는 명품 브랜드 발뭐뭐뭐, 발렌 뭐뭐 신발 박스에 5만 원짜리로 1만 원이 딱 들어갔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모모 스포츠 브랜드 가방에 1억짜리 박스 5개 넣고도 공간이 남았다 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발모모모 박스가 1억이 딱 들어갔다라는 건 저 처음 알았는데요. 그 발모모모 박스 5개를 넣고 나모모 가방에는 공간이 남았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나모모 스포츠 가방을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첫째, 둘째 기저귀 가방으로 써서 제가 메고 다니잖아요. 쓰는 건 집사람이 쓰지만 메고 다니는 건 제가 메고 다녀서 제가 잘하는데 저 가방이 겉보기보다 상당히 안에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기저귀 들어가고 옷 들어가고 물병 들어가고 애들 간식 들어가고 분유통 들어가고 지갑 들어가고 도 남아요. 그 가방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구체적인 진술인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에서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김용 전 부원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현금이 전달된 자금 전달 범죄의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전달 방식, 사용처 모두를 수사기관이 입증해 내야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의 출처와 전달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 나름대로는 확보한 것 같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오다 이번 주에 드디어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확보해왔던 내역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금 전달 범죄 궁극적 자금의 귀속 주체, 즉 대선 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큰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사형처와 관련된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진술도 공개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 오는 5월까지는 재판을 종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 구속 사건, 불구속 사건과 다르게 2주 내지는 3주에 한 번씩 재판을 잡습니다. 상당히 빈도수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지만 공동 피고인도 잠시 변론을 분리해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보도는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이양수 의원님, 제가 이 보도에서 주목한 건 시기입니다. 시점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죠. 물론 검찰의 시각이고 유동규의 진술입니다만 김용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총알 10개가 필요하다. 나보고 조직을 맡으란다. 지방 돌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빠르게 총알 5개, 그 후에 총알 5개, 도합 10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검찰이 확보했다는 유동규의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선 경선 시기예요. 2021년 2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점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요구했고 8억 4,7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검찰의 시각이고 그 돈을 담는 과정에서 발 뭐뭐뭐 운동화 신발 박스와 그 5개가 담는 나이 가방까지 나왔다는 건데 그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경선 시점에 그 10개를 요구하고요. 10억 원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 플러스 10이군요. 예, 총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장도 그러니까 8억 4천이 그러니까 가는 거죠. 20억 원 중에 8억 4,700이 가고 있는 도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20억이 다 안 가고 중간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거나 더 커지지 않았으면은 그 20억이 다 갔을 겁니다. 그 최초 그 경선 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이낙연 후보 측이었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라는 분들께서 이낙연 전 의원에 대한 영구 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에 그 경선 과정에서 10억 플러스 10억을 이렇게 필요로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캠프 운영에 쓰이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캠프 운영에 쓰이는 돈은 대개 선관위에 다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기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고 깨끗한 돈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거는 뭐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뭐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출장비 같은 것들 이렇게 배상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법 선거에 활용될 돈 같습니다. 저 8억 4,700이 전달이 됐고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 선거에 활용되지 않았을까. 뭐 조직을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은밀히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서 전화 홍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도 대단히 불법 선거를 위한 준비 자금이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다행히 그 문제가 이낙연 후보 측에 의해서 불거져서 중단이 됐는데 저 이미 들어간 돈들의 용처도 굉장히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저게 뭐 탄약고 이전 등 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받은 돈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정말 집권을 하고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이 됐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우려와 의견까지 더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진술 내용을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이고요. 김용 전 부원장은 최근의 입장에서도 밝혔듯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일절 부인하고 있다는 김용 전 부원장 입장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에서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인데요. 살펴보시죠. 유동규,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참 좋아한다. 호주에서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셋이서 골프를 쳤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한 카트를 타고 다녔던 것도 다 알려져 있죠. 골프를 치다가 쓴 편법에 주변에서 지적이 있었다. 골프 치다가 편법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인인 척하자 이 대표와 김 전 차장이 허벅지를 꼬집으며 웃음을 참았다. 일본인인 척했다. 라는 이야기도 얘기합니다. 일본인인 척했다. 강력계 형사께서는 왜 일본인인 척했을까요?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16홀 정도에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더 치고 싶어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11홀로 다시 끼어들었답니다. 그럼 안 되죠. 이 순서가 있는데 네네. 순서를 역행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골프 더 치려고. 이 모습을 서양 관광객이 보고 지적을 했대요. 예. 너무 부끄러워서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우리나라 교포들을 생각해서 일본인인 척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인 척한 겁니까, 그럼? 뭐 그 표현을 사용했겠죠, 일본어를 추정컨대. 사실 우스갯소리인데 스미마생 뭐 그렇게 한 겁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추정이 드는데 이 우스갯소리를 굳이 하는 이유가 이 정도 에피소드가 있었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고 파한대소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 정도 정황이라면 상당 기간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골프를 쳐왔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즉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스갯소리를 곁들여서 묵직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발언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신문과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미마생 맞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같이 골프를 치다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치자. 그래서 11번 홀로 갔다. 김수현 교수님. 그러니까 옆에서 서양 골프장 이용객들이 You took the wrong. 잘못 쳤다. 지적을 하니까 스미마생 이랬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인데 약간 좀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면 저 방송을 저도 봤거든요, 예. 유튜브를. 근데 유동규 씨가 거기서 스미마생이라고 안 하고 스마미생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걸 또 그때 틀렸어요? 그 일부러 스마미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에서 스미마생을 스마미생이라고 말하는 개그 프로가 유행을 했어요. 그 시점이요? 그 시점에 제가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때가 딱 그때예요. 호주 출장을 갔을 때가 딱 그 프로그램이 한참 인기를 끌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저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달리 말했다면 유동규 본부장의 저 발언, 자기가 그때 스마미생이라고 했다, 스미마생이라고 안 하고 했다라는 이런 말까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골프장에서 뭐 코스를 역행해서 돌다가 지적받고 한참 뭐 일본어를 하고 웃고 떠들고 했던 그 기억들에 대한 소회는 거짓말은 정말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진 의원님, 이 코스를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11번 홀로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저도 골프를 잘 몰라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형수님. 11번. 역시 지역구가 시골이라. 저희 지역구에 골프장이 좀 시골이라뇨. 많아서요. 지방에는 골프장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골프장이 좀 있으니까. 자, 11, 12, 13, 14, 15. 그다음에 16. 이렇게 뭐 코스가 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돌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치고 싶으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 왜 여기서 치냐 그러면 우리 몰랐다. 일로 가야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일로 오는 건 줄 알았다. 우리 코스를 이해 못했다라고 변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매너가 아주 안 좋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코스대로 가야지. 예? 이걸 11, 12, 13, 14, 15 왔다가 16, 뭐 17로 넘어가야지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더 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매너가 안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치는데 중간에 쑥 들어가면은 그 앞뒤 사람들한테 방해를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스미마생 스마미생에서 좀 웃겼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아주 정말 매너 없고 안 좋은 태도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첫 번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뭐 일단 주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낼지조차도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련된 게 본질일 것이고 공교롭게도 검찰이 첫 재판 과정에서 틀었던 방송이 바로 저희 채널에 의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대목을 검찰이 법원에서 틀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김문기 처장을 모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시장인데 어떻게 골프 몇 번 쳤다고 알 수 있겠냐?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검찰은 법원에서 틀었는데 본질적인 게 그거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예. 이렇게 서로 웃고 떠들고 구체적인 에피소드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이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싶었던 주장 같아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더 넓게 먼저 보면 사실 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차점으로 떨어진 사람을 당선된 정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역대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선거라고 하는 게 오바되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허언에 가까운 공약들, 뭐 지난 선거에서도 양쪽 후보가 다 저게 가능해?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법의 심판대로, 법의 잣대로는 사실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걸 가지고서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저는 이거부터가 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이제 법의 잣대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 그냥 저하고 이양수 의원님하고 혹시 무슨 선거를 치르거나 혹은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아서 서로 붙으면 온갖 얘기를 다 서로 하지만 그 게임이 끝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링 위에서 난투기 끝나고 나면 고생했다고 서로 다독이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법의 잣대로 가면 그때 왜 뭐 꼬집었어 왜 때렸어 이렇게 갈가 디테일하게 서로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로 보면 우리 이제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디테일하고 이제 발언의 진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위여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양수 의원님을 안다는 수준과 조건이 가령 언론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같이 방송 몇 번 하고 또 뭐 국회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정도를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법적의 기준을 아마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골프는 쳤지. 그리고 같이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했어. 그러나 언론에서 그걸 물었을 때 혹은 상대 후보가 그걸 물었을 때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것을 알면서 모른다고 그랬구나. 이건 처벌 수위까지 가야 돼.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 측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래 알고는 있었겠지. 그러나 잘 알아. 내가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한 관계야. 라고까지는 못 가니까 이거는 처벌 대상은 아니야. 라고 갈지. 이게 이 재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아쉽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서 대선 치른 다음에 재판을 치른다고 하는 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이 팩트만 가지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 옳죠. 근데 사실은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에 깊이 개입이 돼서 수사 중에 김문기 씨가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수사는 거기서 진전이 못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그 수사를 김문기 고인의 고 김문기 씨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얼마나 연루되어
있었는데 아예 모른다 그러면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사건과 연루가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말로 잘라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또 허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이 초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단지 그렇게 허위 사실 이런 걸로 볼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이 진실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 말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일본인 행세 등등의 이 골프장 에피소드 역시 사실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편법을 누가 쓰자고 했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됐을 초기 유동규의 변호인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 유동규의 초기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밝히며 가짜 변호인들이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가짜 변호인들이다라고 분개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가짜 변호사였다.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다. 유동규 몰랐다. 그제 김용 재판, 검찰이 유동규 측 변호사가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변론이 아닌 감시 역할로 변호사를 붙여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몰랐다. 가짜 변호사가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 박규 나는 신이다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주변 인사들 사이비 교주와 신도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심지어 금요일에는 구치소까지 가는데 헛걸음을 쳤습니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어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 질문이 나왔을 때 김의겸 의원의 취지는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만 당시 검찰 측이 오히려 그 변호인 등등이 누군가가 변호인을 통해서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건 아니냐라고 받아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유동규 변호인들의 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검찰이 통화한 것을 보니 김의겸 의원이 그 유동규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 변호인이 유동규 씨가 선임한 적이 없는 변호인인데 선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굉장히 의아하겠죠? 그러니까 저 변호인들의 접견을 유동규 씨가 거부한 겁니다. 아, 검찰이 막는 게 아니라? 유동규 씨가 만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지금 변호인의 접견을 유동규 씨랑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변호를 못하게 하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씨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변호사에 대해서 가짜 변호사다라고 분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유동규 씨는 선임한 적도 없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랑 통화도 했고. 그럼 그 변호사는 누가 선임한 겁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낸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그 정치적 운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하자면 첩자 같은 변호인을 보내서 유동규가 혹시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까, 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시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아니라면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저 상황을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겠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뭐 정진상, 김용, 이화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은 부분 법률 지원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현근택 변호인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지금 말해지기로는 성남에 공천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전개에 다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현근택 변호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추측입니다만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이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오로지 이화영 부지사 편에서 변호해 줄까? 마찬가지의 어떤 추측이 가능한 게 유동규 씨 마찬가지로 유동규 씨도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까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쩌면 민주당에서 변호인을 붙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가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박승배 변호사님, 물론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느꼈던 거고 네.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선의로 도와주려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변호사가 변호 말고 감시도 합니까? 변호 말고 감시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이 교도소 구치소에서 변호사가 변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활용하는 사례들 있어 왔고 예를 들어 수감된 이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만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잠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녹음 기능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만날 때도 10분 시간 제한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때는 시간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자주 접견하고자 하다 보니 사실은 변론 목적은 전혀 없이 접견만 담당하는 변호사도 생겨났고 이에 따라 구치소 교도소가 제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접견을 하였다. 제가 추정컨대는 누구도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은 피고인 본인과 가족 등인데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도 접견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를 보호한다기보다 감시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접견을 실행하고 관련 내용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긴 하죠. 그런데 이 사안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지했다고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이니까 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김용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 측이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안을 활용한 것 아닌가. 변호사를 보낸 거 아니냐, 감시하려고. 라고 검찰이 보고 있고 그렇군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백을 한 상태라 염탐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도 했고. 대목도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재판에서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변호사를 나는 모르는 변호사를 내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누군가 보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측이 보내서 감시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과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입장까지 함께 박승배 변호사가 짚어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대선 패배 1년.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어떻게 치를 구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 특히 조홍천 의원 등이 최근 공개적으로 방탄정당이다라는 상대의 공격을 극복하며 총선을 이길 방법이 없으면 대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이 넘는 52.1%는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돼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통과됐어야 했다라는 뜻이죠. 그에 비해 부결 잘했다는 39%에 불과했습니다. 과반, 절반이 넘는 여론조사상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어야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도 53.8%, 역시 과반이 넘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라고 답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40.7%는 물러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잘했다라고 응답했던 39.3과 물러날 필요 없다 40.7%가 굉장히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반면 체포동의안 그거 잘못됐다라고 한 52.1%보다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가 53.8%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야 하고 체포 동의안도 부결은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5년 전 본인 스스로 기소 때는 당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글도 나왔습니다. 이미 체포 동의안도 이번 대선 때 내려놓겠다라고 했었지만 입장이 바뀐 바 있죠. 이번엔 당직과 관련돼서 5년 전 기소 때는 당직 내려놓겠다. 당의 단합위에 백의종군,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2018년 12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불구속으로 기소됐던 상황이었습니다. 5년 전 기소 때는 당직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죠. 비명계에서는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은 움켜쥐려는 거냐. 5년 전보다 더 큰 힘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자 체포동의안 전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 회동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라는 말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기소 때는 작은 당직을 맡고 있었는데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꿨고 당직을 내놓겠다 기소 때와 관련해서도 지금 입장이 바뀌었네요. 지금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2018년 상황은 사실 내로는 당직이라고 하는 게 당원권 정도. 그러니까 당원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직을 그때 맡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당원권이었다. 예, 뭐 당원권을 내려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당 대표직을 공천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있고 2018년 그 상황은 사실은 이른바 민주당의 정치개혁 선언 내용 중에 하나였던 당원 80조 그러니까 당직을 물러나야 된다 기소되면. 근데 그 내용에는 80조의 내용에는 부정부패 뇌물로 이제 딱 사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2018년에는 방금 나왔습니다만 선거법하고 뭐 이런 거예요. 직권남용 이런 걸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대상도 아니었던 거고요. 대상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선거법은 뭐 역시 대상 아니고요.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 기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죠. 80조 논란이. 그러나 지금 나오는 얘기는 80조냐 아니냐,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이 혼란과 어려움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역대 당의 리더들이 보여줬었던 선당 후사의 모습에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인용하신 KBS가 조사한 여론조사의 내용에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20% 정도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일반 국민들에서는 보수층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 뭐 절반 넘게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여전히 확고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날 필요 없다. 왜? 정치 탄압이니까 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일부는 아직 수사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과 정치적 결단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거를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지난 2월 27일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단호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오랑캐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CBS 논설위원장과 통화 내용도 보도가 됐잖아요. 옥중공천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했었는데 정치는 그게 감정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빠. 그걸 드러내면 안 되죠. 안철수 후보는 드러냈죠. 그래서 그냥 퇴장해버렸잖아요. 별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정을 다스리고
뭔가 정치적 결정, 다음 스텝 이런 걸 이제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이제 모두가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본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친명계 의원들은 당대표 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옹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의 거취 결단 압박 등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길에서 대표님이 먼저 좀 이렇게 불법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그럴까? 다음 주에 더 미래 의원님들이랑 간담회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일 고려 외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좀 철회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듣고 대화를 포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화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겠습니다만 오랑캐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재판받으면서도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려고 하다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윤미향 의원이 어제 수요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개 행보를 활발히 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변상 방법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도 요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아지는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것으로부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입 닫으라 합니다. 김수현 교수님, 빙빙 돌려 안 말할게요. 지금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민주당에서 비판할 수 있는데 윤미향 의원이 왜냐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직접 피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윤미향에게 속았다. 그리고 지난 1심 재판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이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것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런 건 싹 다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런 입장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어요? 이래서 민주당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물론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모든 혐의 중에서 뭐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교수랑 윤미향 의원의 반응이 똑같아요. 자기의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은 무죄로 받았다. 그리고 유죄로 받은 부분도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다퉈보겠다. 이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사람들이 질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번에 배상 협의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윤미향 같은 분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민주당의 모든 그러한 비판이 다 허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러한 비판이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은 지금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도 너무 해가 되고 사람들을 정말 질리게 만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 공천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된 케이스긴 한데 1심이 나온 거고 박성명 변호사님 1심에서 상당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2심에서 또 재판 결과가 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명 의원이 횡령, 배임,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중에서도 횡령만, 그중에서도 1,700만 원 정도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수를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해서는 전대협 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즉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횡령 사건은 어렵다기보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용처를 일일이 특정해서 근거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거였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기소를 했다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직접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논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배임과 관련해서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 근거 충분히 나름대로 마련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증거를 강조하는 수준보다는 추가 근거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여야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 말고 사죄를 하라라는 윤명 의원의 발언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할머니에게 사죄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윤명 의원은 어떻게 얘기할지도 궁금합니다. 뜨거운 소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음주운전 김세론 씨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18일 음주운전으로 가로수와 변업기까지 들어받았어요. 사고 현장 일대 3시간 넘게 정전이 됐었죠.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이 어제 첫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 벌금 2천만 원 구형. 김세론 씨는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변호인, 소녀 가정으로 가족도 생활고 술 멀리하고 있고 차량도 매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세론 씨 입장까지 포함해서 당시 사고 영상도 함께 보시죠. 완전히 그래갖고 차가 나왔지. 여기서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 차가 너무 비틀비틀 거리니까 차를 세운 거예요. 교수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구속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성명 변호사님, 1분 남았습니다. 김세론 씨가 이미지가 좋았는데 저번 네네. 일로 본인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 네. 실추와 활동의 장애가 있어요. 네네. 왜 그랬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만 하지 않았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는 적용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음주운전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전과가 없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차량도 매각했다면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차량을 매각한 사정을 주요 변론 사유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만큼 나 운전에 의지가 앞으로 없다. 운전 안 하겠다고 아,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차량 매각이군요. 예, 차량 매각입니다.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만큼 다음 달 선고에서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신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고 특히 동승자도 기소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그럼요. 옆에서 동승자들이 야 괜찮아 운전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뭔 소리야 운전하면 안 되지. 빨리 앞뒤가 똑같은 뭐 대리 불러 뭐 이렇게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